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불과 며칠 전 폐륜을 저지른 40대 여성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한 행동이 폐륜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는 제가 한 행동이 폐륜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폐륜은 직계존속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니 폐륜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여겨야 할 도리에 어그러진 것 또는 그 현상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어쩌면 전 폐륜을 저지른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전 조금 억울했어요. 그리고 제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할 줄은 전혀 몰랐죠. 폐륜이라니 너무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정말 폐륜을 저지른 건지 잘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예요. 사실 남편이 제 친오빠의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친구요. 남편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저희 집이 엄마 아빠가 식당 일을 하셔서 집이 아주 비어 있었거든요. 남편만 올 때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꼭 왔었죠.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남편을 짝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오빠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잘생겼고 올 때마다 과자나 초콜릿을 사오는 등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되면 어김없이 빼빼로를 제게 주었죠. 그게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닌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주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죠. 그리고 저와 오빠 남편 이렇게 셋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은 일부러 게임을 져주었죠. 그게 다 티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집에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오빠만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서운하기도 했어요. 은근슬쩍 남편은 뭐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오늘은 왜 우리 집에 안 왔는지 오빠에게 묻기도 했죠. 티가 날 법도 한데 다행히 저희 오빠는 궁금해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18살이던 해의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때 저는 손수 만든 초콜릿을 남편에게 주었죠. 남편은 기쁘게 봤더니 그게 전부였어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없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매번 친구의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대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반응을 나름 기대했어서 많이 실망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저에게 초콜릿을 받은 걸 오빠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할 수도 있는데 전혀 말하지 않은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완전 거절이구나 생각했고 그 이후로는 짝사랑만 했어요. 남몰래 뒤에서 남편을 좋아했죠. 그건 남편이 성인이 되어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쉽게 식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군대에 가서 저희 집에 놀러 오지 못하게 되고 그때 저희 오빠가 군대에 가서 면회조차 갈 수 없게 되면서 좋아하는 마음은 착각처럼 사그러들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저 나름대로 연애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시 평범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죠. 남편이 제대를 하고 오빠도 제대를 한 뒤에 남편은 다시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요. 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반갑긴 했지만 떨리거나 그립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마 그때 저도 남편도 각자 애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서로 연애 상담도 해주고 연애 코치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저희 부부가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저희가 각자 애인과 헤어진 거예요. 날짜가 이틀 사흘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이별의 슬픔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각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왕창 마셨어요. 매일 취해서 각자의 집에 들어갔죠. 그러다 저희 오빠가 저와 남편을 한자리에 불렀어요. 헤어진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도록 해. 서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오늘부로 깨끗하게 있는 거야. 이거 마시고 앞으로 술 안 마시는 거다. 자, 수진아. 이거 오빠 카드니까 계산하고. 그럼 난 간다.
헤어진 사람들끼리 위로주라니 저의 오빠다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왜 자리를 피하는지 저는 그 당시에도 알 수 없었죠. 아무튼 저희는 별 대화 없이 계속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 소주를 3병쯤 비어갔을 때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운지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자책했어요. 내가 너무 외롭게 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와 했던 연애에 대해서, 헤어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저도 자책했어요. 내가 너무 귀찮게 군 걸까? 내가 너무 다그친 걸까?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경청하던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수진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분명 그 남자가 그놈이 잘못한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울었어? 매일 울었다고? 에이, 이놈 다리를 분질러 버릴까 보다. 우리 착한 동생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다니. 나도 울었냐고? 나도 울었지. 나도 그랬지. 그래서 저는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남편의 편을 들면서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욕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씩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잊었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목 끝까지 올라와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더라고요. 나는 안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오빠랑 만나면 오빠 전 여자친구처럼 그렇게 안 할 자신 있는데.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남편을 만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사소하게 우연히 닿은 적은 있어도 제 의지대로 해서 닿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역시 술이 무서워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저희는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고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다음 날 남편은 저에게 전화해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했고 영화도 봤고 커피도 마셨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죠. 이번엔 오빠 동생 사이로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전에도 연애 상담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땐 뭐랄까 간질간질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저는 그때 남편에게 처음으로 예쁘다는 말을 들었어요. 평소엔 대충 입고 만나다가 그날은 제가 멋을 좀 부렸거든요. 잘 뿌리지 않던 향수도 뿌리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소리를 듣고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평소에도 저를 많이 챙겨주었지만 그날은 여자로서 저를 챙겨주었죠. 정말 데이트 같은 게 아니라 데이트였어요. 인도를 걸을 때 남편이 차도 쪽에 서 있는 것도 이전에 했던 행동인데 데이트라서 그런지 다르게 느껴졌죠. 그렇게 저녁이 되어 남편이 저를 데려다 주는데 정말 집에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만 몇 바퀴를 걸었어요. 결국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걷다가 집 앞에서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만나보자고요. 저만 좋다면요. 그래서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덜컥 남편에게 안겼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 기억은 정말 오랫동안 제게 남아있어요.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3년을 연애했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아, 저희 오빠가 저희 부부의 연애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신가요? 저희 오빠는 맨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오늘이 만우절이야? 그런 말을 하면서 믿지 않았죠. 그러더니 나중엔 저희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무척 놀랐어요. 대체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고 저한테도 남편에게도 다그쳤죠.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짝사랑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적은 가까운 데 있다더니 그랬죠. 배신감이 가득 찬 눈으로 저희를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장난이었어요. 오빠는 그 이후 저에게 자기가 제일 인정하고 부럽기도 한 친구라고 남편을 소개했죠.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너라면 우리 수진이 맡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절대 헤어지지 말라고 말하더니 나중엔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빠는 저희 부부의 커플의 최고의 지지자였어요. 저희 커플은 오빠를 봐서라도 잘 다투지 않았고 다투더라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싸우더라도 중간에 있는 오빠 덕분에 잘 풀 수 있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오빠한테 참 고마워요. 제가 남편과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오빠의 덕이 컸어요. 그렇게 저희는 3년을 연애했고 동해바다 앞에서 조용히 남들 모르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을 약속했을 때 저희 나이가 저는 26, 남편은 29이었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내 일했던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의 매니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증권사에 취직되어 빠르게 승진을 하고 있었죠. 결혼을 한다면 지금이 제격이었어요. 시기가 좋았어요. 더구나 저는 오랫동안 일을 해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바로 저희 시댁이에요. 그 전에 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남 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추어탕 가게를 하셨어요. 증조 외할머니부터 내려온 가게죠. 하지만 요새 누가 3대째라고 식당에 무조건 들어오나요? 리뷰나 별점을 찾아보지. 몇 대 손인지 몇 년째 가게를 운영 중인지가 중요한가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 가게는 그리 장사가 잘 되진 않아요.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구조랄까요? 단골은 많으세요. 그리고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찾고 싶어도 못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곳이 자릿세가 싸서 엄마가 이사는 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런 집에 애가 넷이니 누구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누구는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죠. 엄마 말에 의하면 원래 저희 가족 계획은 오빠와 저 딱 둘이었는데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나요? 아이가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막내가 태어나고 저희 아빠는 정관수술을 하셔야 했어요. 어쩔 수 없었죠. 아무튼 빠듯한 집에 아이가 넷이니 누구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누구는 무언가를 해야 했는데요. 저희 오빠는 아들이고 영특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저희 오빠를 밀어줬죠. 그러니 당연하게 저는 학업에서 밀려났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늘 보통 정도로 했죠. 그렇게 저는 여자중학교에서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졸업 후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직원이 되고 매니저가 된 케이스예요. 저는 제 삶이 안타깝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때를 쓰면 된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바로 제 여동생 이야기인데요. 제 여동생은 친구 따라 고등학교를 간다며 인문계를 간다고 때를 썼어요. 정말 단식투쟁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져서 여동생은 인문계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가고 싶다고 때를 써서 그땐 단식투쟁도 뭐도 하지 않고 토정만 부렸는데 보내주더라고요. 물론 4년제는 아니고 전문대학교였지만요.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동생이 우리 집은 너무 남아선호 사상이야 라고 말하며 남동생을 헐뜯을 때마다 기가 차요. 그런 말은 적어도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잖아요. 저도 친구들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싶었고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대학도 가고 싶었고요. 그때밖에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청춘, 저도 그걸 느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때를 쓰지 않으니 엄마는 제가 당연히 돈을 벌어올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남매 중에 오직 저만 20살부터 돈을 벌었고 그때부터 엄마한테 생활비를 줬어요. 생활비는 외할머니가 강요했어요. 너는 돈을 버니까 너라도 엄마한테 생활비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각해보니 그때도 저는 떼를 쓰지 않았네요. 사람이 둔한 걸까요? 가끔 저는 저를 되돌아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상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제가 대학엔 발도 못 붙인 고졸이라서 시댁은 저를 반대했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공부 못하는 꼴통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집안은 애 하나 공부도 못 시키는 가난뱅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 직업이 반반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거의 저를 백수보다 더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그게 눈빛으로 손짓으로 다 티가 났고 시댁은 그런 말을 제게 하기도 했어요. 더구나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우리 경준이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 기겁하고 도망갈 텐데 어디 한번 말해줘요. 내가 우리 경준이를 어르고 달래 공부시켜서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제일 좋은 고등학교, 제일 좋은 대학교에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 경준이가 어디 대학교 나왔는지 아가씨도 알죠? 내가 얘 공부시킨다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녔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린 줄 알아요? 나 우리 경준이한테 투자했단 소리예요. 뭘 위해 투자했겠어? 우리 경준이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겠죠? 그런데 아가씨, 상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도 못 가고 지금 어디서 뭐 한다고? 내가 좀 기가 차. 지금 아가씨한테 기름 냄새 풀풀 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런 저급한 음식을. 아니, 어쩌다가 우리 경준이가 이런 아가씨랑 놀아놨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예요? 뭐? 친구, 오빠였다고? 아니지. 오빠 친구? 수호. 그 멀쩡한 애한테 아가씨 같은 동생이 있었다고요? 아니, 대체 수호 공부시킬 시간에 아가씨한테 뭐 했대? 하나 공부시키는 게 어렵지. 둘이고 셋이고 뭐가 어려워서. 나도 우리 경준이가 외동이지만 더 있었어도 우리 경준이만큼 해줬을 거라고. 내 말이 틀려요? 정말 웃기는 집이네. 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조금 억울했지만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집안 사정 눈치 보면서 행동했던 것뿐인데 이게 다 저의 잘못인가요? 오히려 제가 안쓰러워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전 울면서 시댁에서 나와 남편에게 향했어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자 남편도 모르지 않았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화를 냈어요. 가출을 했죠. 남편은 결혼한 오빠의 집에서 지냈어요. 새언니도 감사하게 남편에게 서재를 내주었죠. 그렇게 일주일 보름이 지나자 시댁에선 허락하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물론 다시 찾아뵈었을 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저를 더 안 좋게 보셨어요. 저를 아들의 비행을 종용하는 여자로 보셨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일단 결혼을 하고 보자는 식이었어요. 결혼을 하면 순리적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런 시선도 다 괜찮았어요. 저희는 웃으면서 기쁘게 결혼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예상과 다르게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댁에선 여전히 저를 한심하게 보셨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가 제가 일을 그만두길 바라셨죠. 매번 시댁에 찾아가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그 기름통에서 일할 거니? 그러면서 심지어 쪽팔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매번 시부모님에게 그만하라고 하기도 지친 남편이 저에게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월급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요. 사실 맞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남편의 월급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이가 생겨도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싶었어요. 남편에게만 의지하고 싶지 않았죠. 꼭 그렇게 되면 제가 고졸이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싫었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알겠다고는 했지만 좀 싫은 눈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은 한 시부모님은 계속 그런 말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질색하셨어요. 저희 시댁엔 제사가 없는데 저희 집엔 제사가 있거든요. 1년에 6번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1년에 최소 6번은 저희 집까지 2시간 거리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장보고 음식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남편은 다 차려진 제사상에 절만 몇 번 하는 것뿐인데 그것도 싫으신 거예요. 아니, 남편이 딸이면 저도 이해해요. 저도 저희 새언니 안쓰럽고 제 남동생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가는데 저희 제사가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남자잖아요. 저희 집, 저희 남편한테 음식하라는 소리 안 해요. 나르라고도 안 해요. 남편은 정말 차려진 제사상에 몇 번 절하고 저희 아빠랑 술 한잔하고 알딸딸하게 취해서 잠만 자요. 본인도 별로 힘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꼭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갔다가 시댁에 들리면 꼭 한 소리를 하세요. 너희 집은 제사 안 없앤다니? 우리 아들 고생하게 뭐 하는 거니? 그 2시간 운전하고 어른들 앞에서 하하호호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설마 음식도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지? 우리 애가 착해서 하라면 하는 애란 말이야. 아니, 너도 생각을 해봐라. 내가 곱게 키운 아들 거기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속이 안 뒤집히겠니? 너희 집은 종갓집도 아닌데 뭔 그렇게 제사가 많다니? 참 생각 없고 고생스러운 집이다. 앞으로 우리 애 데려가지 마. 정말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가관이에요. 하지만 제사는 나름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그럴 땐 시댁에 가면 군소리 없이 하라는 걸 하긴 했어요. 과일 깎아오라면 깎아오고 식사 준비하라면 준비하고 다가 내어오라면 내어오고 그랬죠. 뭐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저를 가족 잔치에 데려가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사촌 누구 결혼식이나 돌잔치 이런 행사 말이에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말하니 친구들은 그런 좋은 시댁이 어디 있냐고 속없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이 저를 배려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희 남편에게 저는 두고 오라고 재차 말하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제가 쪽팔려서 시부모님은 저를 가족 행사에 데려가지 않을 거란 사실을요. 그리고 그건 2년 전 시이모 칠순잔치 때 정확히 알 수 있었죠. 2년 전 시이모 칠순잔치가 있었어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이모 칠순잔치가 이번 주에 있다는 말 하지 않았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남편은 제게 말했고 저는 이번엔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극구 말리셨어요. 제가 그때 시이모 칠순잔치에 가려면 일을 빼야 했어요. 그날 근무를 해야 했어서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옳았구나. 네가 좋아하는 일이나 하라고 말했죠. 시아버지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사장님께 전화해 일을 뺐어요. 그리고 행사에 참여했죠.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시댁 행사에 가본 거였어요. 저희 남편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시부모님이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사근사근하게 시부모님을 대했어요. 시부모님의 반응이 떨떠름해도 무시했죠. 그리고 연회장 앞에서 차를 정차하고 남편을 제외한 3사람이 내렸는데 시어머니가 그제서 제 옷을 보시고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식구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이 옷이 뭐냐? 최소한 샤넬은 입어야지. 샤넬이 없어? 아니, 어떻게 샤넬이 없니? 사람이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지. 이 옷 브랜드이긴 한 거니? 어디 시장에서 사 입은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니? 아니, 식구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면안석에 이게 뭐니? 넌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치고 말해줘야 하는 거야? 사실 제 옷 보세이긴 했어도 가격이 꽤 나가는 옷이었거든요. 단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샤넬을 들먹이며 말씀하시니 초라해지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신경 쓴 건데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까지 신나게 혼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연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슬쩍 부르셨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무식해 보이니까 말은 최대한 아끼고. 어디서 무슨 일 하냐고 묻거든 그냥 없다고. 집에서 논다고 해라. 그리고 저기 현금 인출기 가서 돈 200만 원만 뽑아와. 꼭 네 통장으로. 우리 아들 통장 말고. 우리 아들은 할 필요 없고 너만 하면 된다. 어디 돈 좀 번다더니 한번 보자. 알겠니? 결국 저는 제 통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해 시이모님께 드렸어요. 시이모님은 좋아하시면서 저를 보고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치매가 있으신 건가 싶었는데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하기사 결혼하고 15년 만에 시댁 잔치에 간 거니 기억하지 못할 만도 하죠. 이상한 일도 아니죠. 전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시댁 식구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더군요. 참, 이게 무슨 상황인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누군가 하는 일이 뭔지 물어봤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시어머니가 달려와 며느리는 아들이 잘 벌어서 집에서 논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애는 참 복받은 애라고 그러더군요. 그런 뒤에 저는 연회장 저 끝으로 밀려가 조카들 사이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고 왔어요. 정말 비참하죠.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차라리 남편이 고아인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네요. 저희 시댁은 그 정도로 저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미 늦은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벌써 중학생인데요. 그래서 저만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참았네요. 그런데 큰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뿐인 저희 오빠가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사인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즉사, 말뿐인데도 너무 잔혹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오빠는 원래 경찰이었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하지만 6년 전인가요? 고위 공무원 아들이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아니,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죠. 사람이 죽었거든요. 사고가 접수되고 오빠가 출동했는데 사고 조사를 하는 중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사고자의 아버지인 사람이었고 전화로 간단히 몇 천만 원을 줄 테니 사건 종료시키라는 말을 했어요. 저희 오빠는 그 전화를 받고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한 통 더 전화가 왔는데 완전히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 사고자는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후 오빠는 직장 내 왕따를 당했고 업무 평가를 한 번도 낮게 받은 적이 없는데 팀 내 최하위였죠. 오빠는 그 변화와 결과를 보고 청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예측했어요. 오빠는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청탁을 받은 일이야 있긴 했지만 거절했다고 이런 후폭풍이 온 적은 없었어요. 오빠는 청렴을 추구해야 하는 경찰이 이래도 되냐고 사장에게가 화풀이도 하고 동료들에게 대체 왜 이러냐고 호소도 해봤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모두 오빠를 안타까워하면서 무시하고 혹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사실 오빠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엉망이 된 업무평가보다도 관계가 망가진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새언니 말로는 오빠가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을 자꾸 찾았다고 해요. 매일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자주 깨고 화장실에서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있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새언니의 도움으로 오빠는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의 치킨집을 인수했죠. 그게 5년 전 일이네요. 그때 오빠가 치킨집을 인수했을 때 제가 화분도 2개나 사다 주고 했는데 이젠 꿈 같네요. 오빠는 배달을 하다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차량에 치여서 가드레일을 온몸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뼈라는 뼈가 다 부서져 있었죠. 새언니는 오빠의 시체를 보고 오열했어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오빠에겐 꽃같은 2딸, 올해로 20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2딸이 있어요. 제 조카도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울다가 둘째는 실신했네요. 아마 오빠는 쉽게 눈을 감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그리고 오빠의 친한 친구인 저희 남편도 오빠의 죽음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저 없는 곳에서 많이 울었는지 눈이 시뻘개져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참더라고요. 그리고 묵묵히 저희 가족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날 늦은 저녁, 조문객이 거의 나가고 남편과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소주 한 잔을 했어요. 남편이 많이 피곤하지 하면서 소주를 건네더라고요. 저도 너무 슬프고 피곤해서 한 잔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저희 부부는 오빠를 추억했어요. 우리 만난다고 했을 때 수호가 나 때린 거 사실 진짜 아팠다. 그 자식이 진심으로 때리더라고. 그래도 자기 동생이라고. 당신은 모르겠지만 엄청 배신감 들었다고 나한테 술 취해서 말한 적도 있어. 내가 자기 동생 도둑질 했다면서. 수호가 당신 엄청 아꼈어. 결혼식 때 축사하면서도 울었잖아. 다 걔 우는 거 처음 봤다. 당신은 본 적 있어? 저도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오빠가 우는 거 말이에요. 그 생각에 제가 울자 남편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수호가 당신을 아끼기도 했지만 무척 미안해한 것도 알아? 자기가 첫째고 아들이라 다 자기만 챙기고 서포트해줘서 자기는 경찰도 되고 그랬다고. 당신이 지금 하는 일 하는 거 자랑스럽고 대견하면서도 미안해했어.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서 겪은 수모, 수호도 알고 나 무척 미워했다. 너한테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었다면서. 내가 중간 역할 못한 거라면서. 사실 다 맞지. 내가 당신을 못 지킨 게 맞지. 그때 순순히 인정하고 미안했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때 자존심이 상해서 욱했거든. 그게 지금 생각나네, 미안하게. 생각해보면 걘 우리한테 늘 든든한 지원군이었어. 그렇지.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허하네. 그지? 맞아요. 오빠는 늘 저희 부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지지자였어요. 남편이 말하니 그때가 생각나네요. 저희 결혼식 때 오빠에게 축사를 부탁했어요. 부끄러워하더니 A4를 꽉 채워왔더라고요. 그리고 한자 한자 읊는데 저는 이미 눈물이 나서 화장이 다 지워졌고 남편도 글썽였죠. 우는 하객들도 있었어요. 그때 오빠에 대한 고마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걸 전했었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저한테 늘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그냥 오빠가 우리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되어서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하던지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남편과 오빠를 추억했어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남편이 없었다면 그때를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후쯤 되어서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샤넬 로고가 박힌 블라우스요. 어디를 다녀오셨나 싶어서 물어보니 집에서 왔대요. 요새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와준 게 고마운 거 아니야? 그것도 그래서 일단 조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절을 안 하시고 곧전 돈본투를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시부모님이 절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호호 웃었어요. 저희가 교회를 다녀서요. 절은 안 해요. 무릎도 요새 안 좋고.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을 데리고 식사 자리로 갔어요. 저도 그래서 따라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안내한 자리가 아니라 긴 테이블 앞에서 수를 세어보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그러더니 거기에 앉으시겠대요. 시간이 손님이 몰릴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앉도록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주는 종업원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12개를 준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12개예요? 놀란 종업원 옆에서 제가 모르니 시어머니는 손님이 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제가 저분들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니, 내가 등산 모임 회장이잖아. 그런데 내가 요새 무릎이 안 좋아서 등산을 못 가졌니? 그래서 미안해서 식사나 대접하려고 했는데 딱 이 근처 산에서 오늘 등산한다지 뭐니. 괜찮지? 여기 다들 잘 타고 내려왔어? 시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사람들을 자리에 앉혔죠. 아가, 술이랑 물 좀 가지고 올래? 이왕이면 시원한 걸로. 그래서 제가 여기 상갓집이라고 혹시 모르시는 거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냉장고 앞에서 오빠 영정사진을 향해 턱짓을 했어요. 내가 그걸 왜 몰라? 방금 주문도 했잖아. 그리고 네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나한테 도움이 되겠니? 그러면서 술과 물을 가지고 알록달록한 사람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시아버지도 옳았구나 하하 웃으며 술을 마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새언니가 제게 다가왔죠. 박 인상을 쓴 채로 저에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거의 던지듯이요. 봉투는 시어머니가 조이한 봉투였어요. 시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제가 이걸 왜 꺼내왔냐고 새언니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무척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빈 봉투야. 봐봐. 빈 봉투라고.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대체 아가씨를 뭘로 보길래, 아니 우리 집안 사람들을 뭘로 보길래 저러는 거야? 지금 저 회식 자리는 뭐고? 아가씨,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여기 아가씨 오빠 장례식이야. 그것도 호상이야? 지금 내 꼬락선이 안 보여? 나 지금 죽겠다고. 안 그래도 지금 폭발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당장 저 사람들. 새언니가 더 이야기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쪽으로 왔어요. 술을 한잔 하셨는지 술 냄새가 폴폴 나더라고요. 어머, 이쪽이 네 시언니 맞지? 얼굴이 수척하네. 뭐라도 먹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줘야 해. 그런데 안쓰러워서 어떡해? 딸만 둘이더만. 한순간에 애비 일어서 어쩌면 좋아. 결혼식 때 누구 손잡고 들어갈 건데? 설마 우리 아들 아니지? 농담이야, 농담. 그래도 혹여나 우리 아들 손은 안 돼요. 남의 딸 손을 잡을 이유 없지. 그리고 우리 수호, 나도 어릴 때부터 봤지만 애가 참 바르고 싹싹했어. 인사도 참 잘하고. 그치? 그래도 공부는 우리 아들이 잘했지. 운동도 우리 아들이 더 잘하고. 수호가 옆에서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잠깐이나마 족복상 우리 아들보다 높은 사유리여서 좋았으려나? 난 정말 자존심 상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보다 공부는 못하고 잘 벌지도 못하는 친구한테 형님 해야 돼서 말이야. 어머, 너희 엄마 찾아왔니? 참 어쩌면 좋아, 안쓰러워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아마 저희가 모여 있어서 무슨 일 있나 오신 모양이에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새언니를 지나쳐 저희 부모님 손을 각각 잡았어요. 아휴, 자식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데 어쩝니까?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쵸?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사람 탈 게 못 된다니까. 그래도 살은어른은 아직 셋이나 남았으니까 너무 슬퍼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기겁을 하고 시어머니를 저희 부모님에게서 떼어내고 저희 가족들을 모두 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제 손을 찰싹 때렸어요. 내가 뭐 잘못 말했니? 내가 아닌 말했어? 예, 술 취한 사람 지금 말하라. 나 지금 한 병도 안 마셨어. 그리고 따뜻한 말보다 냉철한 위로가 더 좋은 법이야. 네가 나보다 더 살았니? 어디서 훈수야 훈수는? 그나저나 여기 육개장 맛있다고 난리다. 여기 육개장 혹시 한우니? 여기저기 보면 한우는 아닐 것 같지만 좀 낡았다 여기. 대체 얼마 주고 빌렸니? 호상도 아닌데 좀 좋은데 빌리지. 어쨌든 육개장에 든 고기 한우인지 물어봐라.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입고 있는 하얀 블라우스 목 부분에 달린 대왕 리본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게 멀미가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서빙을 하러 움직이는 종업원을 멈춰 세우고 육개장을 오른손으로 잡았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르륵 저보다 키가 작은 시어머니 위에서 육개장을 부었죠. 방금 데워져 뜨거운 육개장이 시어머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뚝뚝 흐르는 걸로 모자라 샤넬 로고가 반짝이는 블라우스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질렀고 저를 노려봤어요. 미친 거야?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 뜨거워. 너 정말 미친 거야?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시아버지가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왔어요.
그리고 오신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보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저는 빈 그릇을 시부모님에게 던지고 썩 사라지라고 말했죠. 그런데 언제 왔는지 저희 남편이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제가 이거 놓으라고 애를 쓰는데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화를 냈죠. 당신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뜨거운 육개장을 어떻게 사람한테 부어? 이거 살인행위야. 적어도 폐륜이라고. 당신 왜 이래? 살인행위라고요? 폐륜이라고요? 그럼 그 전에 시부모님이 제게 한 행동은 대체 뭐죠?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뭐? 살인행위? 폐륜?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이제껏 17년 결혼 생활 동안 당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한 짓은 정서적 학대인가? 가정폭력인가? 학대가 폭력이 이젠 물리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닌 거 알지? 고작의 육개장? 지금 나랑 농담해?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제 시부모님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절대 사과 못해. 내가 존중받지 못할 만큼 돌려줄 거야.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랑 한 약속이야. 내가 죽은 우리 오빠를 봐서라도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자 새언니가 남편의 머리통을 향해 물병을 던졌어요. 남편이 물병을 맞고 넘어졌고 시어머니가 놀라서 새언니에게 욕을 했어요. 새언니와 저희 부모님이 제 쪽으로 더 다가왔어요. 저희 아가씨 건들지 마세요. 지금부터 건드는 건 폭력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희 아가씨 고졸이라고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 다 알아요. 저희 가족 모두 압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가씨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가씨가 선택한 가족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도가 지나치시네요. 오늘 하는 것 보니 사이즈가 딱 나와요. 저희 아가씨한테 어떻게 하셨을지 다 보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아가씨가 미련해 보일 지경이에요. 대체 이런 집구석이 뭐가 좋아서 참고 버틴 건지 더러워요. 댁들은 뭐 얼마나 고상하다고. 지금 아줌마 블라우스 꼬라지가 딱 아줌마 꼬라지예요. 샤넬이면 뭐합니까? 얼룩투성이에다 지워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저를 뒤로 숨겼어요. 저희 딸 이제 그 집에 안 보내겠습니다. 그 귀한 아들만 데리고 가세요. 저희한테 그쪽 아들 필요 없습니다. 별 도움도 안 됐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혼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흥분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데리고 식장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웃긴 건 그 이후로 남편이 다시 장례식장으로 그리고 집으로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별거를 했어요. 저는 이대로 이혼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애들을 봐서라도 그건 막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취했죠. 일주일이 지나서야 남편은 연락이 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 행동을 폐륜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사과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충동적으로 한 행동은 맞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목조목 제가 당한 수모를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죠. 하지만 자리가 만들어지자 시어머니는 덜컥 화를 냈어요. 그 블라우스가 도대체 얼마짜리인 줄은 아니? 이제 다시 구하기도 어려운 디자인이라고. 그리고 내 지인들 앞에서는 나를 욕보였다. 며느리라는 내가 도움은 못할 망정 이게 뭐냐? 그러면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역정을 내는 시어머니 앞에서 전 더 이상 사과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렇다면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어머니랑 가족관계 못하겠습니다. 제 애들을 봐서라도 이혼은 참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요. 지금 당장 찍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잠자코 기다리다 서류 작성되면 연락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나섰어요. 그러자 남편이 뒤쫓아 오더군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혼만은 말아달라고요. 애들을 봐서라도 참아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희 부모 버리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이대로 못 산다고요.
제 오빠를 봐서라도 절대 못 산다고요. 그러니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자리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무슨 말을 하다가 제게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죠. 경준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버리고 쟤를 따라간다고? 이 엄마를 버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차문을 열었죠. 저도 알아요. 애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폐륜이란 말을 쓰면서도 목에 뭐가 걸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가 올라탄 차를 막 두드리는데 마음이 안 좋긴 했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정말 괜찮냐고 물었어요. 여전히 당신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가니까. 내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잖아. 중간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 내 탓도 크다고 생각해.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 생각해야지.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진 않아. 그러면서 남편은 앞으로 시부모님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번 명절 저희는 정말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친정에만 가고 나머지 휴일엔 가족여행을 갔어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균형을 잡는 중이에요. 저는 저를 어리버리로 생각한 시댁을 버린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리고 제 가족이 앞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자신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얻게 된 예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남편을 닮아가게 되니 누가 봐도 정말 잘생긴 아이가 되어 요즘에는 아이돌을 시켜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제 새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남편이 잘생겼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 모두 인정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과 본인의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남편이 그간 살아온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집안에 태어나서 비교적 무탈하게 학창시절을 보내왔고 대학 졸업 후 취직도 무난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할 것도 없이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아동복 매장에서 운 좋게 지점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철광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돈은 적지 않게 버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희 집이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이유는 아무래도 얼마 전 시댁의 덕을 많이 보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풀어놓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랍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덥수룩한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쓴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사람이 참 진국이라는 게 느껴졌고 몇 번 만나다 보니 두꺼운 안경 뒤에 가려진 얼굴이 상당히 잘생겼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남자의 단점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주 심각한 일중독이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한 저희는 처음엔 그 남자의 일중독으로 인해 몇 번이나 삐걱거렸어요. 자기 어디야? 오고 있어? 나? 지금 회사인데 오늘 야근이라서. 우리 오늘 만나는 날이었어? 아니야, 됐어. 왜? 내가 또 뭐 까먹었나? 잠시만. 헐, 오늘 자기 생일이야? 미안해, 이번 주에 계속 바빠갖고 지금 바로 갈게. 됐어, 그냥 다음에 봐. 내가 진짜 미안해. 다음엔 절대 이러지 않을게. 이번엔 정말이야. 남편은 연애할 때도 제 생일이나 기념일을 까먹을 정도로 일에 한번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남편 말로는 절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모두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고 떠났다고 해요. 물론 저도 마음이 상했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잊고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생긴 습관이라고 하니 이해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허튼 짓을 하는 남자보단 훨씬 건실하고 진국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 주자 남편은 그런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며 점점 고치려고 노력해 나가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2년 반이란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 전에 없이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는 그간 저에게도 속속들이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두 분께 저희 결혼을 허락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책임지고 정연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정연이가 자네 만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 잘해준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얘기 나눠보니 우리 마음이 놓이네. 애초에 둘이 서로 마음이 맞는데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나? 그래, 아무리 우리 정연이가 외동딸이라지만 자네가 이렇게 긴장할 만큼 금이 아우기야 하는 건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이야기 듣고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저희 가족으로선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어요. 남편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만 친아버지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모두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었다고 해요. 가족들과의 사이는 너무 안 좋아서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세 사람과 모두 의절했다고 하고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남편이 9살이었을 때 재혼을 했고 그때 데려온 여자가 바로 자신보다 13살이 어린 지금의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큰 사업을 하느라 혼자서는 집안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데려오면 돌아가신 남편의 친어머니 역할을 대신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여자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어렸던 남편을 다정하고 세심하게 돌봐주는 척했지만 시아버지가 없는 날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퍼질러 놀기만 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싸야만 가는 빨래며 설거지, 청소 등 모든 집안일은 남편의 몫이 되고 말았죠. 게다가 본인은 소파 위에서 TV나 보며 놀면서 남편의 집안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버럭 성질을 부렸다고 해요. 야, 설거지 이거 왜 안 해놔? 욕실에 때탄 거 안 보여?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해? 네 아빠 갑자기 출장 취소되어서 돌아오면 나만 욕 먹잖아. 너 나 쫓아내려고 지금 일부러 반항하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을 시어머니의 노예처럼 지냈던 남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시아버지에게 용기를 내 이야기를 꺼내보았는데요. 애석하게도 그마저도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새엄마가 절 너무 못살게 굴어요.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저도 애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할 텐데 집안일은 전부 저한테 시키고 학습지 살 돈도 주지 않아요. 임신한 네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도와주냐? 지금은 몸이 무거워서 그렇잖아도 내가 너한테 네 엄마 좀 많이 도와주라고 할 참이었다. 공부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아줌마가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네 엄마한테 얼마나 무관심하면. 그리고 아줌마가 아니라 네 엄마다. 한 번만 더 네 엄마 무시했다간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라. 결국 남편은 아버지께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꾸중만 듣게 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얼마 뒤에 태어난 11살 터울의 이복 남동생의 육아를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시터를 붙여주어 시터 이모님과 남편 둘이서 모든 육아를 도맡아 했고 그 여자는 자기가 낳은 아이는 내팽개치고 항상 몸이 아프고 붓는다는 핑계로 마사지만 받으러 다녔대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와 그걸 알고도 방치하는 시아버지를 보고 어린 나이에 집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이복 동생이 기어다니기 시작하자마자
시모한테 무슨 소리를 듣던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들과 소통을 아예 끊어버리고 공부에만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집에서 나와버렸다고 해요. 남편의 과거사를 모두 들은 저희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그간 참 고생이 많았겠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실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남편 역시 예상치 못했는지 깜짝 놀랐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부모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가꿔온 남편이 대견하다며 그런 사람이라면 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저희는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매진할 수 있었죠. 저희의 결혼식은 최소한의 인원만 초대해서 스몰 웨딩으로 치러졌습니다. 남편은 정말 친한 친구들과 동료 몇 명만 초대했고 가족은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저희를 진심으로 초대해주는 사람들만 모아서 축하하니 오히려 결혼식은 더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저희는 신혼 때 지나친 대출은 받지 말고 작은 집에서부터 살림을 꾸려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어서 남편 회사 근처에 작은 빌라를 신혼집으로 얻었어요. 매매도 아닌 전세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시선을 보내왔지만 저는 처음부터 매매를 덜컥 해버리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거든요. 결혼 후 남편은 연애 초기처럼 못 말리는 일중독의 모습이 아닌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잘 케어하며 지내는 완벽한 가장의 모습이 되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께 언제나 예의 있고 살뜰하게 잘했고 딸인 저보다도 더 부모님을 챙겨드렸죠. 덕분에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결혼 3년 만에 아이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희는 매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만 가득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온 한 손님으로 인해 저희 가정의 평화는 와장창 깨지고 말았는데요. 그날 저는 임신 초기라 주말이지만 집에서 몸조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남편은 오전에 잠깐 회사에 다녀온다고 하고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 있었죠. 누구세요? 저 창윤이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와도 만나주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 곧 퇴근하는 거 압니다. 이따 창윤이 오면 나눌 얘기도 있지만 창윤이 보기 전에 우리 며느리에게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것이니 잠깐 얘기 좀 나누시죠. 허튼 짓 절대 안 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문을 열어줄지 말지 고민하는 저에게 시아버지는 몇 번이나 더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결국 저는 문을 열어주게 되었는데요. 문 앞에는 휠체어를 탄 시아버지와 수행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더니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고 집으로 들어와서도 점잖게 행동했어요. 그에 저도 완전히 안심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아무것도 내오지 말아요. 홀몸도 아닌데 조심해야지.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 거라 괜찮아요. 창윤이 그놈이 연락은 안 했지만 나는 결혼식 올리는 건 알았어요. 보다시피 다리가 이래서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현장 사진 보니까 참하고 이쁜 아가씨길래 마음이 놓이긴 했지.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그놈 어렸을 때 너무 못해줬어요. 그땐 나도 젊었고 아직 혈기왕성한 때여서 집안일에 관심을 쏟는다는 게 남사스럽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창윤이 엄마는 그런 날 잘 보듬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창윤이 엄마의 역할이 너무 컸다는 걸 그이가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아내를 들인 것이 애한테는 해가 됐지. 창윤이한테 이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창윤이한테 그렇게 좋은 부모는 아니었어요. 네, 얘기 다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전부 털어놓더군요. 그날 이후로 창윤 씨는 저희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님 가족이 아니라요. 그 눈빛 마음에 드네. 이거 받아요. 시아버지의 손짓에 옆에 있던 수행비서는 제 옆에 커다랗고 묵직한 가방을 2개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남편이 원치 않을 거예요.
난 가난 말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아마 이번 달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다리가 이렇게 된 이후에야 둘째 마누라의 실체를 제대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80이 넘은 인생인데 전부 잘못 살았다는 게지. 창윤이 그럼 신경 쓰지 말고 받아요. 그 녀석 몫은 따로 있으니. 그때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에 의아한 표정으로 들어온 남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무섭게 굳더군요. 왔으면 여기 앉거라. 나가요. 성질 급한 것하고는. 그럼 아무 말 않고 유산만 던져주고 나가랴?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고요.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니의 임신한 와이프 앞에서 그딴 소리가 잘도 나오는구나. 임신한 와이프를 지금처럼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서 계속 살게 할 거야. 저랑 있을 땐 온화하게 그지없던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버럭 호통을 치셨어요.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벌개진 채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끝내 저희가 앉아있는 곳으로는 오지 않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더니 휠체어를 돌려 남편을 마주보고는 말했어요. 네 애미랑 동생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변호사 명함은 며느리에게 이미 넘겼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지지 마라. 알겠어? 이제 곧 내비가 된다는 놈이 아직도 지 감정에 치우쳐 뭐가 가족들을 위한 건지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아버지가 할 소리예요?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다 이놈아. 시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가셨어요. 시아버지가 가고 나서 남편은 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 저에게 남겨준 가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4억 원어치 현금 따발과 골드바 12억 원어치 달러로 가득했어요. 딱 봐도 비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자산인 듯 했죠. 그 돈들 맨 위에는 작은 명함 지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긴 시아버지 말처럼 변호사 명함이 여러 장 들어있었어요. 남편 역시 그걸 보았고 한동안 마른 세수를 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저는 자리를 정리했고 남편은 조용히 밖을 나가더군요. 남편은 제가 임신한 이후로 담배를 손에 대질 않았는데 밖에서 한참 동안 줄담배를 피다 들어온 듯 했어요. 담배 폈어? 냄새나? 동네를 2바퀴 돌았는데 미안. 괜찮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이 돈 받았으면 좋겠어. 아버님이 유산을 물려주신다면 그것도 받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당신 새엄마랑 이복동생은 못된 사람들이라며. 다 받아서 우리가 1원 한 푼 안 쓰고 전부 기부하더라도 나는 우리가 이 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물려받은 돈들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 의견에 100% 따를게. 대신 아버님 말처럼 지지만 마. 남편은 알겠다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그 돈을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었죠. 2달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게 된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남편의 계모와 이복동생이 있더군요. 누가 보아도 모자지간인 걸 알 수 있을 만큼 둘이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죠. 2사람은 멀쩡한 얼굴로 상주복을 입은 채 치킨을 뜯어먹다가 저희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 도둑놈의 새끼, 너 잘 만났다. 그 늙은이를 어떻게 구워 삼았길래 유산을 전부 가로채가? 내가 너 만나면 아주 반쯤 죽여넣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뻔뻔한 낯짝으로 들어오네? 그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온 게 누구 덕인데 당신이야말로 무슨 낯짝으로 그딴 소리를 해? 소란 피우지 말고 뜯던 닭다리나 마저 뜯어. 저쪽 방으로 가서. 누가 볼까 쪽팔려 죽겠네. 너 내가 법적으로 제대로 따지고 될 거야. 제대로. 그간 그 늙은이 뒤찰떡거리 해준 세월이 몇 갠데 고작 집 한 채 던져주고 내 뒤통수를 쳐? 독사 같은 늙은이 같으냐고. 내가 너희 부자의 계략에 그냥 놀아날 줄 알아?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내 목도 우리 창석이 목도 전부 되찾아올 거니까. 남편은 난리를 치는 계모를 무시하고 제가 무사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고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저를 집으로 보냈어요. 태교에 영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돌려 말했지만 남편의 계모와 이복 동생으로부터
절 보호하려는 행동이란 걸 눈치채고 저도 얌전히 집으로 돌아왔죠. 이틀 뒤 장례를 전부 마친 남편은 지친 얼굴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예고된 대로 계모에게서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가 미리 남겨주었던 변호사 명함을 찾아 전화를 했어요. 2명에게만 전화를 했는데도 6명의 변호사들이 알아서 모이더군요. 전부 명성이 대단한 변호사들이었고 저희에게 비용은 이미 계산되어 있다며 곧바로 소송에 대응하기 시작했죠. 저희는 그렇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약 반년 만에 그 여자는 저희 쪽에 먼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본인이 먼저 두 손 두 발 들고 물러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으니 저희는 이제는 그 사람과 엮일 일이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여자로 인한 사건 사고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던 거예요. 비싼 변호사비만 탕진한 시몬은 그때부터 타겟을 저로 바꿨는지 대놓고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출산을 한 직후였던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애를 보느라 밤낮을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이를 잠시 눕히고 부랴부랴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초인종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터폰을 보니 남편의 계모였어요. 하도 초인종을 눌러대니 아이는 울고 인터폰으로 대화하려고 해도 자꾸만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니 결국 문을 열고 나갈 수밖에 없었죠. 무슨 일이세요? 아니 지금 다짜고짜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이번에 출산했다며? 그래도 며느리가 출산했다는데 내가 도움을 좀 줘야 하지 않겠어? 시어머니 된 도리로 말이야. 그게 무슨... 예, 여기 애 키울 때 기저귀만큼 많이 필요한 게 없어. 받아. 그 여자는 막무가내로 절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더니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작은 기저귀 패키지가 담긴 봉투를 억지로 안겨주더군요. 저는 살면서 그 여자처럼 그렇게 막무가내이고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벙찐 채로 어버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하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못한 것도 있긴 했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바로 알았는지 저의 아들 방으로 가서 무작정 아이에게 손을 뻗는 겁니다. 저는 품에 있던 기저귀도 내던진 채 기겁을 하고 계모를 막아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애 보느라 허리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니니? 내가 애 좀 봐줄 테니 어여 쉬어. 됐어요. 손톱을 그렇게 요란하게 놓고 무슨 애를 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예, 내가 애를 아무렴 너보다 잘 보지 않겠어? 손톱이야 애 안 긁히게 잘 요령껏 안을 테니 걱정 말어. 굳이 비싼 돈 주고 시터 구할 바엔 내가 봐주겠다 이거야. 저희 애한테 손대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무슨 시터예요. 저희는 시터 구할 생각 없어요. 어머, 그럼 그 돈 들고서 뭐하러 육아를 손수하려고 하니? 내가 시터 해줄게. 일당은 100만 원씩만 주려무나. 뭐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저 기저귀도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그 여자는 큐빅을 잔뜩 붙인 길고 새빨간 손톱을 하고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저희 아들을 안겠다고 어거지를 썼고 오늘치 비용만이라도 100만 원을 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을 치덕치덕 발라놓고 100만 원을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이 얼마나 괴기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부릴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분노한 남편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그대로 현관 앞까지 끌고 갔어요. 당장 안 나가? 지금 이게 무슨 망나니 같은 짓이야? 니네는 어쩜 그렇게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내가 선의로 애 좀 봐주겠다는데 너 네 아빠한테 받은 돈 어차피 쓸 줄도 모르잖아. 내가 애도 봐주고 용돈도 타가서 쓸 때 쓰겠다니까. 이 여자가 진짜 노망이 들었나? 다신 찾아오지 마. 알겠어? 다음번엔 이번처럼 곱게 말로 안 끝날 줄 알아?
그 여자는 남편의 불효령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깜짝 놀랐는데요. 누구라도 그렇게까지 무섭게 화를 내면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강적이었답니다. 그 여자는 겁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대고 문을 두드려댔어요. 덕분에 아이는 겁에 질려 끊임없이 울어댔고 가뜩이나 힘들고 예민했던 저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살던 집은 저희에게 여러 여건이 맞아서 2년 전세로 재계약을 한 지 1년이 막 되던 참이라서 당장 이사를 준비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아이까지 있어 갑자기 새 집으로 옮긴다는 게 까다롭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 여자가 자꾸 집에 찾아와 사람을 못 살게 구니 돌아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도 어른이고 뭐고 그냥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소금통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안 꺼져요? 얌전히 말로 해주니까 우리가 우스워 보여요? 아이고, 소금을 들고 나왔네? 나한테 뿌리려고? 뿌려 그럼. 난 그 길로 경찰서 가고 병원도 가고 니네한테 돈 뜯어내면 되니까. 뭐해? 얼른 뿌려. 기가 차서 정말. 그럼 당신이 남의 집 허구한 날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건 불법이 아닌 줄 알아? 남이라니. 내가 어밀히 CM이야. 어디서 말을 함부로 놀려? 저희가 옥신각신 언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오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이 계모가 또 찾아올까봐 틈틈이 반차를 쓰고 집에 오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간사하게도 그 여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꼬리를 착 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주 징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목격한 저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아줌마, 노망 났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얘, 네 동생 이번에 결혼하는 거 알고 있니? 지랄하네. 빨리 안 꺼져? 누가 내 동생이야? 그리고 그 자식이 결혼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 오랜 시간 다리도 못 쓰게 된 네 아빠 뒤치다꺼리 하면서 지내고도 유산 한 푼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없는 살림에 결혼하려니까 얼마나 빠듯하고 힘든지 몰라. 네 아버지 유산 정말 어마어마하잖니.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돈 좀 보내줘.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하도 그 여자한테 지독하게 당해서인지 불쌍하다는 생각은커녕 아주 가지가지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더욱 질색을 하며 그 여자를 쫓아내버렸죠. 하지만 그 정신나간 여자는 끈질기게도 저희를 괴롭혔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그 여자가 따로 연락해서 1억을 요구했다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최대한 빠르게 이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하루 만에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그 여자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는 어려웠고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 미친 여자 그냥 몇 푼 지어서 보내버리면 안 돼? 뭘 더 기다리라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돈을 한번 지어주면 그 여자는 분명 다음번에 더 끈질기게 행패를 부릴 거야. 절대 안 끝날 거라고. 아버지가 저번에 명함 남겼던 변호사랑 얘기 중이니까 조금만. 그건 이사를 가고 나서 생각하면 되잖아. 일단 이 상황만이라도 모면을 하자고. 당장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하루하루 그 미친년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당신은 얘 생각은 안 해? 애가 잠이 들만하면 그 미친년이 와서 난리를 피우는데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냐고. 제가 버럭 성질을 부리니까 남편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알았다고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달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모한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그만 찾아오라고 얘기했죠. 시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도 그걸 알았는지 1,000만 원은 너무 적다며 돈을 더 달라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살벌한 목소리로 그 1,000만 원 내가 아줌마 분 풀릴 때까지 때려주고 합의금으로 주는 수가 있어. 그 돈 그냥 받아갈래? 합의금으로 받아갈래? 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서야 알겠다며 얌전히 그 돈을 받아갔어요. 그러더니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으로 발길을 뚝 끊었죠. 겨우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은 저희는 그제서야 좀 쉴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계속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드디어 괜찮은 매물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집 주인과도 합의가 잘 되어 저희는 고생 끝에 제대로 이사 날짜를 잡을 수가 있었답니다. 새 집을 구할 때 무엇보다도 보안을 중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가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놀며 겨자 먹기로 큰 지출을 감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아파트에 좋은 조건으로 정말 운 좋게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는 3개월 후에 이사를 하기로 날짜가 확정되었고, 불청객도 사라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이사 날짜만 기다리던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겨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근데 결혼식은 했대? 이번 달에 한다고 했으니 아마 끝났을걸? 오늘이 말일이잖아. 뭐 했던 안 했던 이제 우리 알 바 아니지만. 에휴, 다행이네. 이제 거거머리 같은 인간 안 찾아오겠어. 프로필 사진 보니까 꽤나 잘 사는 집안 사람이랑 결혼했나 본데. 프로필 사진? 당신 그 여자 SNS도 알아? 하도 전화를 하고 어쩌고 난리를 치니까 연락처 연계돼서 저절로 뜨더라고. 신혼집 무슨 브랜드 아파트란 것 같던데? 그래놓고 그 난리를 피워? 진짜 어이없는 인간이네. 저희는 그렇게 그 여자의 근황을 파악하고는 당연히 이제 저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나가듯 한 얘기였고, 저희는 그 여자에게 신경 쓸 일이 더 이상 없기도 했죠.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막 뒤집기 시작했을 때라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날은 애가 새벽부터 기침이 심하고 열이 나서 자다 말고 응급실을 다녀오느라 새벽부터 잠을 아예 못 자고 애를 먹었는데요. 다행히 병원을 다녀오니 오전 중에는 열이 어느 정도 잡혀서 새근새근 잘 자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애 옆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던 것 같네요. 어느 순간 TV 소리에 잠이 깬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래 저는 TV를 보지 않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TV를 제 손으로 틀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남편 역시 TV를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니 번쩍하고 잠이 깼었던 거죠. 곧바로 거실로 나가본 저는 기함을 하고 놀랐는데, 거실 소파에 남편의 계모가 앉아 낄낄거리며 TV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여자는 놀라서 온몸이 굳어진 저를 보고도 태연하더군요. 어머, 일어났니? 이게 무슨... 저희 집엔 어떻게 들어왔어요? 뭘 어떻게 들어와? 너희가 비번 알려줘서 들어왔지. 저희가 언제요? 일부러 내 앞에서 비번 다 보여주면서 누른 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사과 의미로 이렇게 애기 옷도 사왔어? 잠시만. 그 여자는 소파 옆에 있는 집채만한 캐리어 3개 옆에 놓여진 작은 쇼핑백을 들고 오더니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누가 보면 정말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착각할 정도로 상냥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저는 이 여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있는 것 같아 무섭기까지 했죠. 이 짐들은 다 뭐예요? 뭐긴 이제 너희랑 같이 살려고. 원래 시어머니는 맏며느리가 돌보는 거라고 하잖아. 원래 있던 집은 둘째 아들 장가 보내는데 좀 보태느라 처분했고 나한테 남은 건 이게 전부야. 참 불쌍하지 않니? 땡땡 브랜드 아파트 산 거 다 알아요. 대체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그게 내 집이겠니? 네 잘난 동서집이지. 우리 아들이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이번 결혼이야. 무려 연봉 2억인 여자를 물어왔지. 그 집안은 또 얼마나 잘 살고. 그런 집에 장가 보냈는데 구세금 맞춰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좀 무리를 하긴 했어. 그래, 전에 너희에게 큰 잘못 저질렀던 거 안다. 그리고 둘째한테 해준 만큼 너희한테 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같이 살면서 너희한테 정말 잘해줄게. 일단 안방부터 비워주겠니? 전혀 대화도 안 통하고 게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그 여자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니
더 이상 뭐라고 대꾸하기도 무서워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그 여자에게 안방 키를 쥐어주고는 그 여자가 의기양양하게 캐리어를 낑낑거리며 안방으로 옮기느라 정신없는 사이 아들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어차피 정말 중요한 것들은 따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무리 안방 안을 뒤진다고 해도 뺏길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일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저희 차 안에 들어온 뒤 남편에게 연락을 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회사에서 집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저도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시아버지의 수행비서와 함께였죠. 남편은 시아버지의 수행비서와 집으로 들어간 뒤 약 20분 만에 나왔어요. 한 손에 계모를 붙잡은 채로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 여자는 순순히 남편과 수행비서를 따라 걷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제 얼른 들어가서 쉬어. 이제 정말로 끝낼 테니까. 그동안 당신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도 금방 다시 들어갈게. 저는 남편의 문자를 보고 그제서야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와 함께 쉬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가 남기고 간 집채만한 캐리어들은 전부 집 밖으로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죠. 남편은 해가 다진 후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소파에 기대에 잠깐 눈을 붙이다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후다닥 가서 상황을 물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됐어? 아버지 비서분의 도움을 좀 받았어. 저번에 막무가내로 초인종 눌러댈 때부터 나도 답답한 마음에 찾아갔는데 아버지 비서는 완전 프로더라. 비상식적인 인간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도 이번에 한 수 배웠어. 그 여자는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대로 깜빵 들어갈 거야. 이제 그 여자 못 나오니까 당신 마음 푹 놔도 돼.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유치장? 그 여자를 깜빵에 보낼 수가 있었어? 지금 유치장 들어간 건 주거침입으로 곧바로 신고해서야. 경찰서에서 아버지 비서 보자마자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더라고. 그리고 그동안 그 여자랑 그 여자 아들이 한 짓을 탈탈 털어봤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당장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것도 명백히 사기 결혼이고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전부 터뜨리려고 해. 이미 준비는 다 끝나서 저번에 우리 유산 문제로 도와줬었던 변호사들이 또 알아서 해줄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 났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남편 역시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저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며 울컥했고 그날 저희 부부는 그간 고생한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서로 그간 힘들었던 걸 다 쏟아내고 난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제게 말한 내용 그대로 계모와 이복 동생을 철저하게 짓밟기 시작했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와 저희 애한테 함부로 손을 대고 안아들었던 행동들이 전부 홈캠에 녹화되어 있어서 아동폭력까지 추가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손찌검을 하고 다녔다는 증거도 차고 넘쳤기에 상습 폭행죄까지 추가로 물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아들과 함께 사기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죠. 그 아들 역시 불법 도박을 하고 불건전한 매장에 들락거리는 등 질이 너무 나쁜 사람이었더군요. 아들 역시 상습 폭행은 기본이었고 파면 팔수록 못된 짓만 하고 다닌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그전에는 시아버지 돈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부턴 그 죗값을 앞으로는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죠. 물론 저희 측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죄를 고발한 것도 있었지만 그 두 모자가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바로 얼굴도 모르는 제 동서의 집안이 모두 판검사들로 가득한 집안이었던 것이었어요. 나쁜 짓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도 겁도 없이 판검사 집안에 장가를 가려고 하다니 아주 자승자박이 따로 없는 모양새라 그렇게 통쾌하고 고소할 수가 없더군요. 저희 가족은 그 사이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답니다. 아파트 보안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 아이를 키우기도 좋고 주민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어서 아파트 내에서 생활하기도 매우 좋은 곳이라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일이 저에게 상당히 미안했는지 전보다도 더 저에게 잘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타님도 한 분 구해서 육아를 분담하니 전보다는 저도 살 것 같네요. 그동안은 남편도 저도 큰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 시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기만 했는데 시아버지의 비서님 말처럼 저희 아들을 잘 키우는 데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진 느낌이에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을 잘 키워내고 저희 가족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건강도 챙기고 경제 공부도 챙길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칼같이 대항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나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다시 남편의 계모 같은 사람에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아주 칼같이 선을 긋는 걸 배워나가시기 바래요. 이건 거의 벌레 퇴치법과 비슷해서 날이 따뜻해지면 약치는 방법을 배우듯이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호되게 당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아예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모두가 좋은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